자, 이제 객체 지향 특징을 볼게요. 객체 지향 특징은 추캡 상다입니다.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는 간단하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하고 필요 없는 건 감추는 거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장치들, 가령 잔디깎기가 있다고 쳐요. 그 안에 복잡한 메커니즘과 엔진이 돌아가고 벨트가 돌아가고 하는데, 우리는 잔디깎기 레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 레버 버튼을 놓으면 멈추고,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복잡한 내용 필요 없이 단순하게 입력과 결과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서 쓸 수 있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추상화를 잘한 클래스는 클래스의 속성과 메서드만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추상화를 잘 하려면 클래스, 속성, 메서드 이름을 잘 줘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문서화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타입 힌팅이라는 게 뭐냐면, 파이썬은 정적 타입 언어가 아니라 동적 타입 언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파이스 변수를 대입할 때 이 형이 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그냥 막 쓰죠. 그래서 동적 타입 언어인데, 동적 타입 언어 말고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정적 타입 언어죠. 그거는 변수를 설정할 때 이 변수의 형이 뭔지 명확하게 해주고,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형, 그리고 함수가 리턴하는 파라미터의 형을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추상화할 때는 타입 힌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파이썬에서의 타입 힌팅은 자기가 쓰는 변수명을 적고 콜론하고 콜론의 형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벨이라는 게, 원래는 일반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은 마이벨 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형을 적어주는 거죠. 실수형이다 하고. 리턴값, 펑션 리턴값도 형을 정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주고 리턴값을 정해줄 거면 보이드인 경우는 논이라고 적어주고요. 실수형이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다음은 캡슐화입니다. 캡슐화는 보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캡슐로 이렇게 꼭 싸는 것처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인데, 사용자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령 주민번호 같은 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민번호가 알려지면 이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객체의 구현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액세스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주민번호를 직접 액세스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객체의 속성과 그것을 사용하는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주민번호의 직접적인 액세스를 차단했는데, 그러면 가령 주민번호를 바뀌거나 아니면 주민번호를 새로 집어넣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접근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주민번호와 관련된 메서드를 클래스 안에다가 같이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번호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주민번호와 관련된 메서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 역시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한번 짜봅시다. 일단 크레딧 카드에 최대 사용 한도를 적어볼게요. 이거는 상수죠? 대문자로 쓰니까 300만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하는데, 일단 컨스트럭터부터 적어봅시다. 던더를 붙여서 인캡슐레이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인스턴스 변수를 다 감췄으니까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getter setter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set name,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거는 조회할 수 없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set password, new 패스워드는 new 패스워드고, payment limit은, 그리고 setter는 new payment limit으로 적어주고, 만약에 새로운 payment limit이 0보다 크고 이것이 x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러면 payment limit은 new payment limit으로 설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를 리턴할게요. 이렇게 적으면 되죠. 코드가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 코드를 넣고 실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일단 여기서 컨스트럭터로 인스턴스가 하나 생성되면서 카드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네임, 패스워드, 리밋이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터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비밀번호랑.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리밋을 집어넣으면 이름 보여지고, 패스워드는 감춰지고, 리밋은 아마 마이너스 값을 넣기 때문에 올바른 값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떨어질 거예요.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한 결과를 볼게요. 여기 이름 떨어지고, 패스워드 당연히 cannot be displayed 떨어지고, 사용 한도 금액 떨어지고.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형태로 한번 또 코드를 더 해볼게요. 이제 파이썬 OOP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적어놨을 때 조금 왜 저런 식으로 적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가 이제 데코레이터로 이걸 바꿔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데코레이터로 변경해 볼게요. 이 부분까지는 다 맞다고 치고, 일단 뭐 네임 같은 경우는 감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게터 세터로. 하지만 패스워드는 감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팅을 해주면, 요거 자체는 요 감춘 던더 변수명하고 이렇게 같게 하고 요 앞에 데코레이션을 붙여주면 게터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터는 요거는 패스워드의 세터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데코레이션을 이용한 게터 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리밋도 같은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설정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테스트 코드도 좀 틀려지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setName, setPassword, setPayment limit을 전에는 세터 메서드 명을 바로 호출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게터 세터를 표현해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수랑 같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일반적인 메서드 변수랑 똑같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감췄었는데 지금은 풀어줬기 때문에 바로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러올 때도 마치 메서드 프로퍼티를 사용하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실행해볼게요. 이게 12, 이게 12, 이게 12 설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요 에러가 나요. 그 다음에 네임이 킴, 여기서 설정해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요거로 바뀌었지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cannot display로 된 거고, 요거가 다시 페이먼트 리밋 그대로 사용돼서 10만원 이렇게 설정이 된 그 파이썬 이캡슐레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복잡하게 말하면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훑고 지나갈게요. 일단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감추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보통 던더 플러스 변수명 하면 프라이빗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던더 뭐 가령 네임 맹글링이라는 게 발생돼서 프라이빗으로 바뀌는데, 사실 이게 바로 유추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네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유저가 클래스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임 맹글링이 돼요. 네임 맹글링 룰을 알고 있으면 그 변수에 바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객체 지향민 언어에서는 접근 제한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디폴트 이런 식으로 그 자바 같은 경우는 있어가지고 캡슐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는 접근 제한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임 맹글링 룰을 알고 있는 개발자는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파이썬 개발자들끼리 사이에서는 일종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퍼블릭은 그냥 전역에서 접근 가능하니까 뭐 접두사나 뭐 변수나 함수의 접두사에 아무것도 안 쓰는 그냥 일반적인 표기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밑줄 2개 던더를 쓰고요. 프로텍티드는 밑줄을 하나 써요. 이 밑줄을 하나 쓸 때는 네임 맹글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밑줄 하나 쓰고 변수명 적으면 접근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약속이에요. 이렇게 된 거는 밑줄 하나 적힌 거는 프로텍티드로 본다라는 거고요. 자, 정리하자면 파이썬은 접근 제한자가 없고요. 프라이빗을 표기하고 싶으면 던더를 쓰고 프로텍티드를 쓰고 싶으면 밑줄 하나를 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객체의 속성과 그것을 행동하는 걸 하나로 묶는 법, 요거를 코드로 직접 해서 보여드릴게요. 가령 어떤 사람의 나이를 검사해서 이제 술집에서 그 나이가 되지 않으면 술을 못 판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 만들고요. 19살 넘어야 술을 먹을 수 있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봅시다. 에이지를 뭐 true false로만 리턴하는 걸로 할게요. 19살이 넘으면 이제 펍에서는 뭐 펍에서도 체크 에이지가 있고 똑같이 적을게요. 펍에서도 19살이 넘으면 못 먹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 사람은 이씨고 나이는 18살.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지금 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이 스태틱으로 만들어 줄까요? 해서 한번 나이 체크를 해볼게요. 술을 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는 person 2고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스트링으로 들어가서 에러가 났군요. 숫자로 넣어야지. 다시 해볼게요. true, false. 이 사람은 그래서 먹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없죠. 가령 법이 바뀌어서 19살이 아니라 20살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호프, 펍 여기 이 스태틱 메소드에 와서 이 값들을 다 20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면은 이 인캡슐레이션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객체의 속성과 그것을 사용하는 행동을 하나로 묶는 것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클래스에 적어줘야 돼요. 그 맞을 수 있는 나이를 검사하는 함수를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메서드 자체는 여기에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호프는 호프와 관련된 메서드를 적고 펍은 펍과 관련된 메서드를 적어야죠.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죠. 자, true, false.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개체의 속성과 그것을 사용하는 행동은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제 상속을 볼게요. 상속이란 두 클래스 사이의 부모-자식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의 모든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중복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죠. 네,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 건데 이 파이썬에서 말하는 관련 메소드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오버라이딩 하면서 실제로 상속이 어떤 식으로 코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직원 클래스를 하나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캐셔를 만들게요. 이거는 인플로이를 상속받는 그런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역시 인플로이를 상속받는 클래스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메서드 하나가 MRO예요. 캐시어의 MRO를 봅시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캐시어의 부모는 엠플로이고 그거의 부모는 오브젝트다. 모든 클래스의 부모는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특정한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메서드가 MRO예요. 메서드 레졸루션 오더의 약자죠. 어떤 자식 클래스에서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그 메서드를 이 메서드 레졸루션 오더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레졸루션 되는 겁니다. 캐시어는 이제 그 부모의 그 init 메서드를 상속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름과 월급을 적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속받은 인스턴스의 부모를 확인하거나 클래스를 확인하는 그런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isInstance라는 메서드입니다. 이게 이제 employee1이 캐시어냐 라는 거를 물어봐서 true,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메서드예요. 이거 세 개를 물어봐서 그럼 이거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올 거예요. true, true, false, true. 왜냐면 employee1은 캐시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isInstance라는 이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Subclass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의 클래스 간의 관계를 검증해주는 그런 메서드예요. isSubclass 하고 캐시어가 employee의 서브클래스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선 true가 떨어지고 여기서는 true가 떨어지고 여기서는 false가 떨어질 거. object 실행하면 true, true, false. 그래서 중요한 건 서브클래스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 메서드는 isSubclass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이 지금까지 짠 지금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확장해 가지고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코드를 좀 짜볼게요. 일단 던더스트리아를 하나 짜줍시다. 자기 이름을 프린트 해주는 그런 던더스트리아 함수를 한번 짜볼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컴퍼니 네임? 컴퍼니 네임은 컴퍼니 네임 이런 식으로 찍어주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더 생성하는데 얘는 딜리버리라고 생성을 해봅시다. 근데 딜리버리는 체킹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딜리버리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좀 체킹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있는 이닛을 오버라이딩을 해줍시다. 여기에 역시 name 들어가고 wage 들어가고 stand by를 들어가고 name self.wage는 wage self.standby는 standby
이런 식으로 배달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이 스탠바이 변수를 한번 설정해 봅시다. 어느 주소로 딜리버리를 가라고 이 명령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봅시다. 만약에 이게 스탠바이가 true면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배달 나갔죠. 그러니까 self.standby를 false로 적어줍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배달 나갔기 때문에 cannot start delivery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시다. 이 딜리버리 맨을 이제 종료하고 들어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부모 클래스에 이미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문 역시 중복되는 구문이에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구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셀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변수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슈퍼예요. 슈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요게 자기 이 딜리버리맨의 부모 클래스 얘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던더 이닛 요 네임과 웨이지를 넘겨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네임 웨이지가 들어오면 이 슈퍼에 네임 웨이지로 넘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임 웨이지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딜리버리맨은 엠플로이라는 부모를 상속받고 부모와 다른 점 그러니까 이 이닛에서 부모와 다른 점 이 셀프다 스탠바이라는 이 속성을 추가돼 가지고 부모의 이닛을 오버라이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딜리버리만의 그 독창적인 이 메서드 그거는 딜리버리 클래스에서 별도로 선언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인스턴트를 하나 생성해 봅시다. 딜리버리맨 이거는 딜리버리의 존이고 월급은 $1000고 그 다음에 그 스탠바이는 true다 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리턴을 해야 되는군요. 리턴 여기에 좀 스탠바이를 true로 바꿔줘야죠. 예. 프린트를 안 적어주니까 다시 해볼게요. 네, 제대로 됐죠?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딜리버리 맨을 던더 스트링이 실행이 되면서 요 문장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배달을 가라 라고 해가지고 1212 펜 에브뉴로 지금 배달을 갔죠. 그리고 딜리버리 맨을 3434 펜 에브뉴로 보냈는데 이미 갔기 때문에 스타트 딜리버리를 할 수 없다라고 떨어지고요. 그러면 끝내고 돌아와라 라고 하니까 이 존이 피니시 딜리버리를 했다 라고 하고 스탠바이 값이 true로 바뀌죠. 그래서 다시 3434 센터 에브뉴로 배달을 갈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존이 돌아오라고 명령을 해서 존이 돌아와서 배달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상속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일단 캐시어 클래스를 인플로이 클래스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캐시어가 몇 개나 팔았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던더 이닛을 오버라이드 해주고 여기에 name, wage, 그 다음에 sold, c count라는 식으로 하고 우리 슈퍼 배웠죠? 슈퍼 여기에 name과 wage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self에 sold count로 초기화를 시켜줍시다. 몇 개나 팔았는지 던더 스트링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return sold count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개 팔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개 팔았는지 카운팅을 해줘 봅시다. 셀프 오더를 하나 받을 때마다 self.
솔드 카운트를 하나씩 그냥 이거는 그러면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0개. 자, 그러면 요 밑에 와서 딜리버리맨 클래스를 하나, 딜리버리맨 인스턴스를 하나 설정하고, 캐시어원은 캐시어 이름은 제인이고 월급은 1,000원이고 0개. 솔드 카운트를 그냥 솔드 카운트로 놔둬야겠다. 이거다 라고 하면 제인은 이 캐시어 원이 그러니까 오더 주문을 하나 받고 주문을 2개 받고 3개 받았으면 캐시어 원 할 때 인티저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스트링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와 더해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제인 솔드 3개 팔았습니다. 잘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딜리버리맨과 관련된 것도 설정했고 캐시어와 관련된 것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혼종이 나타났다고 쳐봅시다. 얘는 캐시어도 보면서 딜리버리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캐시어, 얘는 딜리버리맨하고 캐시어를 다중상속을 받는다고 쳐봐요. 일단 이닛을 설정해 줘 볼까요? 이름하고 역시 웨이지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바이하고 이 사람은 돈도 하니까 솔드 카운트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 바로 상위로 호출하면 여기서 오는지 여기서 오는지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적으로 적어줍니다. 인플로이에 던더 이닛을 적어주고 네임과 웨이지를 설정을 해줘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딜리버리 네임과 웨이지와 스탠바이를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솔드 카운트만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는 거죠. 셀프 솔드 카운트는 솔드 카운트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맨의 현재 상태를 좀 알고 이 딜리버리 부모 클래스 중에 이 딜리버리 현재 상태를 알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던더 스트링 메스드를 설정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 현재 딜리버리맨의 이 상태를 리턴해주는 이런 던더 스트링 메서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스턴트를 하나 생성해보죠.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보죠. 딜리버리 캐시어 원, 딜리버리 캐시어고 네임은 텀이고 월급은 1,500원, 그리고 스탠바이고 지금 배달을 갈 수가 있고 한 개도 못 판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딜리버리 캐시어 원이 갓 오더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캐시어 원이 지금 뭐 딜리버리 스타트를 1212 펜 에브니로 가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캐시어 원이 딜리버리를 끝내고 왔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사람의 그 현재 상태를 알고 싶어서 가령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딜리버리 캐시어 원 이러면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는 오더를 받는 게 나올 거고 여기는 스타트 했다가 엔드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딜리버리 캐시어는 딜리버리를 상속받고 캐시어를 상속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던더 스트링이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던더 스트링이 있고 캐시어에도 던더 스트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호출될까요? 직접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면
딜리버리가 호출이 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적었을 때 다중상속 중에 이게 먼저 불려와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MRO를 찍어보면 되죠. 딜리버리 캐시어의 MRO 이거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딜리버리 캐시어는 딜리버리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캐시어로 가고 그 다음에 엠플로이로 갔다 마지막에 오브젝트로 가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먼저 불려지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캐시어가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솔드 1이 나오죠. 왜냐하면 캐시어 다음 딜리버리 캐시어 다음에 캐시어 딜리버리로 가기 때문이죠. 다중상속이 자바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근데 파이썬은 다중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애매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다중상속에서 이런 애매한 경우를 막는 방법은 오버라이딩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캐시어가 찍히지만 딜리버리를 찍고 싶으면 딜리버리를 오버라이딩 해주면 돼요. 여기서 던더 스트링이 지금 문제였으니까 리턴을 던더 스트링 자기가 상속받고 싶은 딜리버리의 던더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딜리버리의 던더 스트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MRO와 관계없이 이거를 호출했을 때 딜리버리 쪽 던더 스트링이 나올 것입니다. 맞죠? 타미스 언더 딜리버리가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다중상속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면 뭐 에러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OOP 개념은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이제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적혀있죠.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메서드를 호출하면 메서드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서로 다른 클래스라 해도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나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볶음밥이라는 게 있는데 볶음밥 종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손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철수, 영희, 민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떤 주문 자판기가 있는데 이 손님의 입맛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고 영희는 야채볶음밥을 좋아하고 민수는 게살볶음밥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주문 자판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수가 그냥 볶음밥 주세요 하면 주문 자판기가 딱 해석을 해서 알아서 김치볶음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 자판기에서 이 볶음밥을 주문을 하는 그 메서드를 만들 때 이 메서드를 다형성을 이용해서 만들면 메서드를 호출하면 알아서 철수가 호출할 때 김치볶음밥, 영희가 호출할 때 야채볶음밥, 민수가 호출할 때 게살볶음밥을 알아서 주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다형성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일단 추상 메서드라는 거를 만듭니다. 추상 메서드는 자식 메서드에서 상속받을 때 그걸 오버라이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주문 자판기에서 이 볶음밥을 오더하는 거를 만들 때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볶음밥에 있는 이 추상 메서드가 김치볶음밥, 야채볶음밥, 게살볶음밥, 소고기 볶음밥에서 그 오버라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버라이드 한 값이 철수, 영희, 민수로 알아서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다형성은 구체적으로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이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추상 클래스라는 건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추상 클래스라고 불러요. 추상 클래스 특징을 보자 하면 추상 메서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고요. 추상 클래스로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오버라이드한 자식 클래스에서 그 인스턴스를 본격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힌팅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단어 정의인데요.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는 클래스 내의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로 구성되어 있으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코드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샘플 코드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일단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ABC라는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해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거든요. ABC는 앱스트랙트 베이스 클래스 약자인데 그래서 이 구문을 임포트를 하지 않으면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문을 임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만큼이 앱스트랙트 클래스인데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메시지란 추상 클래스를 생성했고요.
추상 클래스는 요걸 상속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BC를 상속했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클래스 내에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앱스트랙트 메서드는 반드시 앱스트랙트 메서드라는 이 데코레이터를 앞에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추상 메서드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는 굳이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패스로 다 뛰어넘죠. 메시지라는 추상 클래스는 이 안에 프린트 메시지와 샌드 메시지라는 두 개의 추상 메서드가 있는 그런 추상 클래스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추상 클래스니까 이거는 인터페이스죠. 메시지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속받아서 이메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메일이라는 클래스는 이 메시지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처음에 컨스트럭터가 있고요. 부모에서 상속받은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구현해야 되죠. 그래서 프린트 메시지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했고, 샌드 메시지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했어요. 여기는 SMS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니셜라이즈하고 프린트를 하고 샌드하는 거를 실제로 구현했어요. 구현하면서 오버라이딩을 해준 거죠. 여기 카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카톡하고 프린트 메시지하고 샌드 메시지를 구분했어요. 네, 지금까지 짠 코드를 다형성으로 이용해 볼게요. 다형성을 위해서 여기 메시지 샌더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이거는 앞서 본 예제에서 그 주문 자판기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일단 컨스트럭터를 하나 생성하고요.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배열을 하나 생성해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add 메시지를 해서 새로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new 메시지는 각종 인스턴스를 종류별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상속을 사용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isInstanc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에 상속을 받은 놈들만 이렇게 어펜드를 해가지고 이 배열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지에 상속을 받지 않은 다른 인스턴스인 경우는 이렇게 wrong item이라고 뿌려지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nd all이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형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메시지스라는 이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메시지라는 걸로 뽑아가면서 샌드 메시지를 하는데, 이 샌드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의 종류에 따라서 알아서 작동합니다. 만약에 이게 카톡 메시지면 여기 있는 샌드 메시지가 작동하고요. 만약에 여기 SMS 메시지면 여기 있는 게 작동하고, 이메일이면 여기 있는 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볶음밥 예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볶음밥 주문만 하면 볶음밥 주문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새우볶음밥, 김치볶음밥 알아서 나오듯이, 여기서도 메시지라는 거에서 샌드 메시지만 딱 불러주면 이 메시지가 카톡이면 카톡 메시지, 이메일이면 이메일 메시지, SMS면 SMS 메시지로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테스트 코드가 있는데요. 일단 이메일을 하나 생성하고 SMS를 하나 생성하고 카톡을 하나 생성한 뒤에 메시지 샌더라는 거를 인스턴스로 생성하고 메시지 샌더에 이메일, SMS, 카톡을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my email이라는 스트링도 하나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wrong item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send all을 해줍니다. send all을 해주면 이 메시지 배열에 들어있는 이메일, SMS, 카톡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뿌려지게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wrong item은 여기 있는 스트링 값이 올 때 여기 나온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메일, SMS, 카톡이 뿌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다형성까지 살펴보면서 객체 지향의 특징 4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객체 지향의 특징은 축캡 상다로 추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알려주고 어려운 개념을 숨김으로써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캡슐화, 캡슐화는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감추고 보호가 필요한 정보와 그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한꺼번에 묶어주는 개념이고요. 상속은 부모에서 정의된 속성과 메서드를 자식의 클래스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다형성은 같은 이름이지만 추상화를 이용해서 내가 부르고자 하는 대로 입맛에 따라 알아서 불러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객체 지향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객체 지향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 원칙을 사용하는데요. 이 솔리드 원칙은 책 한 권 분량도 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객체 지향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